그냥 이 아이들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왔다. 스승이다. 가정해놓고 행복을 주든 고통을 주든 다 이 가르침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줄 때 아이한테 그대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었던 말 괜찮아라고 하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또 내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또 이 친구가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 반대급부로 나한테 다시 이 깨달음을 주는구나. 오늘도 함께 크고 있습니다. 신태순 저자님 모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크고 있습니다. 공동저자 신태순입니다. 제 와이프랑 같이 책을 썼고요. 육아하는 그리고 또 사업을 같이 하는 부모님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책으로 써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업도 어려운데 육아도 어려운데 책까지 같이 쓰시고 네. 진짜 함께 크고 있다라는 말에 너무나 잘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많이 안 낳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네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이를 안 낳는 시대인데 왜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책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사실은 아이를 낳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아이를 낳았다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낳았다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차원이지 그건 각자의 선택이고 그냥 다만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과한 두려움들 혹은 아이를 키울 때 그런 희생에 대한 강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저도 그랬었고 근데 막상 경험을 하면서는 아이를 낳고 나서 좀 내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왕 낳았다라고 하면은 요 방식으로 좀 키우면은 그나마 좀 좋게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책을 쓴 거라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여러분들의 선택. 맞아요. 이건 온전한 개인의 선택인데 그럼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 느끼는 육아의 고통은 되게 실체적이고 네. 현실적인데 아이를 낳았을 때 느끼는 기쁨은 뭔가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약간 개념적인 게 있어서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현실적인 게 항상 이기는 거여서 그럼요. 안 낳는 선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밸류가 어떤 게 높나 남나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매 순간마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와 함께 있는 순간마다 이것은 지금 나에게 고통인가 아니면 이익인가를 계속 판단하면서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와. 오히려 머리는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둘 위의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나에게 무조건 이익을 준다라는 관점 하나를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면 아이라던가 그림자 치유라던가 뭐 저도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제가 듣고 싶은 얘기, 어렸을 때 들어야만 했던 얘기를 해주는 것만큼 엄청난 치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처음 느끼게 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굉장히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 대적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은 그걸 아이한테 다시 되물림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듣고자 했던 얘기를 아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는 그 차원 한 차원 높여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아이는 제 스승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차원에서 이익을 주는 존재 자체로 설정을 해놓고 그 밑에다가 그냥 지금 현실들을 해석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억지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우리 현실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현실적이든 이상적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 아이들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왔다. 스승이다. 가정해놓고 행복을 주든 고통을 주든 다 이 가르침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줄 때 아이한테 그대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었던 말 괜찮아라고 하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또 내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또 이 친구가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 반대급부로 나한테 다시 이 깨달음을 주는구나. 요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관찰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런 기록들을 책에다가도 남기고 주변에 전파를 했더니 이제 아이를 안 낳았던 분들이 낳으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생겼던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는 거죠. 오직 고통으로만 끝나는 건 없잖아요. 우리 고통 때문에 성장하는 경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로부터 오는 고통이 고통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은 무조건 이거는 우리한테 이기고 우리에게 스승이다라고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 네. 아이가 기쁨도 주지만 고통도 준다라는 걸 디폴트 값으로 받았을 때 내가 그냥 고통을 당하는데 의도하지 않은 고통이면 피해자일 것 같고 내가 이 고통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성장하겠다 하면 진짜로 스승이고 배움의 장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이가 스승이라는 관점, 이거는 뭔가 마음 공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쉽게 이해가 가겠지만 일반 대중들은 약간 이런 개념 자체가 확실하게 좀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는 내가 끊임없이 돌봐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그렇게까지는 좀 연상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스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도 될까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설득해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어른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말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막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승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일종, 다른 어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아이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건데, 아이는 항상 감정 기복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이성적으로는 납득되지 않아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그 다음에 달래주기도 하고 또 같이 웃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겪죠. 가만히 봤더니 어른들도 그냥 똑같은 아이였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냥 아이라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바라봤을 때 이해되는 것들이 많았고 제 마음에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런 어른이랑 어떻게 같이 일을 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항상 오는 게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아이 같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강점들이 어른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한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게 부각이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숨겨져 있지만 사실은 같이 교류를 하다 보면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동시에 가져가는 게 맞는데 계속 안 좋은 부분에만 집착하면서 이상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아이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좋은 면만 보고 같이 뭔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럴 때도 뭐 무난하게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생기죠. 이 모든 것들은 아이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아이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자, 옷 입어야지, 어디 어린이집 가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어른들도 똑같거든요. 아이한테 나오는 반응은 되게 즉각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살짝 밀어낼 필요도 있거든요. 옷을 입히고 이 간단한 일 자체를 설득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 거죠. 아빠가 입어야지, 아빠가 막 머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억지 부리면 얘가 뺏어가고 그러면서 아이한테 또 어른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구나, 이런 걸 또 배워서 또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성과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당연히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박이다. 네.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이해하게 되네요. 맞아요. 그러면 머리가 가벼워져요. 근데 아이를 안 낳거나 이런 육아를 안 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크긴 해요. 그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역으로 의심을 해본 거죠.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왔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의 희생이나 그 노력을 보면서 난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내가 우리 부모처럼 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 근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판단을 거기서 끝내버리면은 우리는 대를 이어가면서 그냥 그 프레임 안에서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보면 걱정만 하는 거잖아요. 미디어 언론도 사실 그 우려를 부추기기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깨고 내가 내 가능성을 새롭게 만들어 볼 것인지, 나는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톨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제가 그 시도를 해본 거고, 해봤더니 내가 몰랐던 나의 그런 다른 잠재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고, 아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많은 그 교육 연구가나 이런 사람들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내고 있어요. 완벽한 부모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그런 논문들도 있고 오히려 좀 불완전한 부모가 더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충분히 좋은 엄마, 너가 완벽한 엄마가 될 필요는 없어. 그냥 그저 충분히 좋은 엄마기만 하면 돼. 그럼 아이는 알아서 그 빈틈을 채우면서 부모랑 같이 성장하게 될 거야. 이런 논문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그 완벽하려고 하는 부모, 그리고 아이에게 완벽함을 강요하는 환경이 정말로 서로에게 건강함을 줬는가? 저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칼부림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런 것들을 아이 낳기 전부터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 싫어서. 그래서 부모가 완벽하려고 하는 강박이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오히려 지금은 더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사과도 많이 하고 아빠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고 아빠 너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이한테 고백을 하고 아이가 저를 막 쓰다듬어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많은 용서를 하는 것은 아이예요. 부모는 아이 제대로 용서 못해요. 아이한테 오히려 삐지고 그래요. 아이를 혼나고 이러는데 아이 그날 1시간 뒤에 쪼르르 와가지고 또 안기고 그래요. 가장 많은 용서를 하는 건 아이지 부모가 아닙니다. 네, 아이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가 그런 과한 강박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의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지 않더라도 아이가 오히려 나한테 줄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이를 약한 존재로만 보고 그러면 아이는 그냥 그 상태의 프레임 안에서 자랄 거예요. 내 아이가 나를 더 케어해주고 용서해줄 거라는 마음으로 보면 아이는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제 아이가 스승이다라는 것과 되게 연결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는 게 항상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약한 모습 안 보여야 될 것 같은 강박인데 그게 이제 관계성 자체가 이제 상하 관계 또는 이제 부모의 관계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 또는 스승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럼요. 정말 더 새로운 세계가 완전 펼쳐질 것 같긴 한데. 그럼요. 실제로 아이는 스승의 그 자격이 있습니다. 어른은 계속 커가면서 경계를 많이 나누거든요.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판단, 아이는 그 경계가 없어요. 그 경계를 막 넘나들면서 엄청 창의적인 걸 발현을 해요. 우리는 사실은 인문학 공부하고 이러면서 사실 뭘 추구하냐면 무경계를 추구하게 하거든요. 막 경계가 사라지게끔 만들고 초월하게끔 만드는 그 단계를 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그 궁극적인 존재가 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거를 알아채는 순간 그 시간이 엄청 귀해지는 거죠. 맞아요. 이제 제가 너무 약간 리스크나 어려운 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어려운 점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육아하면 또 이제 이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또 희생이잖아요. 실제로 현실적인 희생도 많기도 하죠. 시간적 희생도 있고 커리어적인 희생도 있고 이 희생이 좀 뭔가 잘 소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칼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이 희생은 좀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해야 될까요? 이 단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희생으로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제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 그냥 희생으로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 안에서 하나씩 좀 덜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희생이 아닌 걸로 좀 바꿔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아내랑 아마존에다가 책을 출간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한글 배우고 할 때 아이를 위해서 만들고 그걸 아마존에 출간했더니 책이 나가고 한글 배우는 거, 영어 배우는 거 이런 걸 계속 아마존에 내고 있어요. 그럼 아이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죠. 아이가 의견을 얘기해요. 다음번에는 상어 시리즈로 만들어줘. 다음번에는 자동차 시리즈로 만들어줘. 그럼 그걸 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저는 이게 희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또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색칠 책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아이가 색칠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틱톡이랑 릴스에 올리면 그게 조회수가 더 높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희생을 하는 걸까요? 사업을 하면서 내 시간을 막 써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내가 사업을 못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혹은 아이가 저한테 희생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걸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내가 희생한다라고만 생각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흘러가서 계속 내가 뭘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저는 희생을 안 하는 걸로 한번 세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다른 관점을 하나 살짝 열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보였던 거예요. 저는 희생하는 부분 분명 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아주 반틈만큼만 좀 열어놓고 그 외적으로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아이들의
계속 나오게 된 거죠. 누군가는 그냥 희생했다로 끝나겠지만, 근데 저는 그러면 사라진 시간 그거를 압축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럼 나는 뭘 하면 될까? 이왕이면 글로벌로 뭔가를 해야지 시장이 좀 크지 않을까? 전에 하지 않았던 걸 그런 식으로 해결해요. 그렇게 기존에 하지 않았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뭘 포기하고 감수했을 때 다른 반작용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경험을 해보는 거죠. 아이를 통해서. 이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실제로 희생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져보시면 조금의 재미를 좀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 분리의식에서 온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 거를 이쪽으로 주는 거여서 자꾸 손해보는 마음이 그렇죠. 있는 건데, 하나라면 사실은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전 부모님 세대는 아무래도 하나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희생을 해도 이제 다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분리의식이 되게 강해져서 내가 희생을 하면 약간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 부분 되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서로 계산적으로 바뀌어가는 세상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문의나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게 그들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냥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봤는데 도대체 뭘 피해를 받았을까? 그냥 부모의 말에 순응한 것도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참았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오랫동안 축적되어 오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좀 더 경쟁하고 학업에도 좀 더 관여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도 좀 적게 낳으면서 더 관여를 심하게 하면서 아이들은 더 많이 참는 거죠. 난 이만큼 오래 참았어. 그래서 난 피해자야. 도드라진 피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내가 참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히 피해자로서 자격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부모가 되면 또 똑같이 약간 본래 속에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먼저 관찰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이 이제 어디서부터 그런 것들이 왔는지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육아의 현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라이프 스타일 또 그 하시던 일의 스타일도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바꾸셨고 좀 성공적으로 하셨나요? 그냥 아침에 여유 있게 아이를 좀 등원시킬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빨리 태워 보내야 되고 이러면은 막 재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한테 충분히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하면은 잘 갈까? 저렇게 하면 잘 갈까?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일단 빨리 태워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처음에 아이가 가기 싫어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해보고 저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애가 이제 잘 따라가는 그 포인트들이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 아이는 아침에 안 따라가요, 뭐 그런 아이예요 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저 부모님들은 그 여유가 없었던 거였어요. 아이를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설득을 해보면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모님들이 그거를 못 찾았다 보니까는 빠른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 오후 동안에는 계속 아내랑 같이 사업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원 시키고 나서 아이들 뭐 태권도도 가기도 하고 픽업이나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중간중간 사업 업무 처리할 것들을 계속 하고 있죠. 완전 반전이네요. 사실은 아이가 생기면 더 바빠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이러한 삶을 하고 당연히 편견적으로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건 더 여유가 생겼다. 예, 이런 라이프를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걸 구현하면 해보고 싶다. 원래 이상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 나름대로 만족을 하는 거고, 그냥 제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주변에서 조금씩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느는 걸 보면서 약간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랑 대화할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이 부모와 아이의 대화 단절로부터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들이 여유가 없잖아요. 바쁘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일단 통보를 해야 되고 아이는 그 말을 들어야 되고,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인데 사실은 계속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이해를 하고, 이게 부딪힘이 더 많아야 되고, 그런 대화들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부딪힘들이 해소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의 어떤 환경들은 아이로 하여금 우리 부모랑은 대화할 수 없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주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는 20대 그런 강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자기의 꿈이 40대에 안락사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육아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정으로부터 뭔가 문제가 왔다는 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그 청년들의 그런 아픈 얘기를 계속 강연장에서마다 들으면서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제가 많이 목격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걸 제가 좀 했었어요. 부모와의 관계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들은 왜 피해자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의식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의식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문제가 약간 대화 부재, 소통 부족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대화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럼요. 방법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어렵죠. 배우지 못했죠. 우리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모님 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다만 우리가 그 배우지 못했다는 걸 인지하는 거, 우리 부모도 배우지 못했다는 걸 인지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은 누군가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조금 더 구체화해서 부모 입장에서 아이와 대화하는 법 이런 게 있을까요? 법칙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실험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아이의 관심사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밥 먹어, 씻어야지,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듣는 건 뭐냐면, 그 게임 재밌어? 이러면서, 그리고 그 게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신나서 막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계에서 부모는 그 안에서 힌트를 좀 발견하는 거죠. 처음에 본인이 빠져있는 그 시선에서 부모가 같이 들어가서 그 시선에서 먼저 봐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까지 데려가기 위한 그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필요한 거죠. 질문하고 애 대답하면 애 건성으로 대답하네, 그게 아니라 아이는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부모는 거기서 질문을 파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데려와야 되죠. 저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어느새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거든요. 아내는 항상 그걸 목격을 하죠. 그냥 밥 먹어 이러면 절대 안 와요.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밥 안 먹는 아이예요. 우리 아이는 뭐 식탁 버릇이 안 좋은 아이예요.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땠는지를 돌아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날 이해 못해서 난 그때 억울했는데 왜 난 똑같이 하고 있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화법이라는 게 사실 별게 없고, 아이의 관점으로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얘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경청하고 힌트를 발견해서 거기까지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 근데 그 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이들은 온통 비논리 투성이거든요.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실험을 해보면 되죠. 부모들은 막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강박이 있을 거예요. 그 강박에서 벗어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게임의 캐릭터가 뭐 밥 먹는 얘기로 막 갖다 붙여도 돼요. 근데 그 실험을 해봤을 때 아이랑 대화는 너무 무궁무진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좋습니다. 아이와 육아하면 또 부부 사이의 다툼이 또 끊이지 않잖아요. 책에 안 싸웠다고 쓰셨는데 믿기 뭐 어렵습니다. 저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실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태어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좀 이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그런 대안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나 롤모델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길을 어디서 찾아야지 하면서 내가 찾아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극단적인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관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를 많이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전 자존감도 되게 낮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내가 나랑 살아주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육아를 하든 아내랑 어떤 사업을 하든 뭐 참거나 감수하거나 이런 분란을 안 일으키려고 한 노력 자체를 제가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데 아내도 그렇게 하나 보다,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그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제 자신이 그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과정이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와이프도 하고 있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애쓰고 내가 힘든 것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자꾸 뭘 요구하고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그렇게 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봐주지 않았을 땐 다툼이 되죠. 많은 그 부부들이 왜 설거지 이거 안 해놨어, 이걸로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서 애만 보고 있으면서 설거지 하나 못 할 시간이 없냐. 근데 저는 같이 이제 집에서 있고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집안일을 해야 될 때도 설거지는 마지막에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자기가 경험해보면 그 말을 절대로 못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상황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아내의 상황에 많이 놓여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체험해보고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애쓰고 참고 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는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면 상대 배우자도 분명히 최선을 다했을 거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나만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한 기반으로 얘기 나누게 되면 당연히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의를 믿는 거네요. 결혼이란 관계가 서로의 선의를 믿겠다는 결심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한 건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이 한 거는 과소평가하는 거는 진짜 인간의 속성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인지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대화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상대방 관점에서 얘기 듣고 경청하고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 훈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 반대로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왜 너는 너 얘기만 하냐 이러면서 마이너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딱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은 부부간의 대화가 재밌을 수도 있구나. 이걸 통해서 치유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경험 자체가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리 부모로부터 대부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배우지 못했으니 내가 그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전 참 대한민국이 많이 아프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 하나 끌고 가기도 쉽지 않은데 아이까지 낳고 혹은 나랑 다른 배우자까지 선택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 것은 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도전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생기고 우리나라가 좀 덜 아프게 되는데 저도 좀 동참하고 싶고 동참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비단 육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세상을 살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세상을 살리는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